반도체가 지금처럼 슈퍼사이클이 아니었으면 코스피는 지금 7천, 8천 얘기가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4천 정도가 노멀 상태였을 것이다. 혹시 경기도 도시 동남에도 하나 있다는 거 알아요? 다낭시? 네, 경기도 다낭이라고 하거든요. LG랑 삼성 공장 다 있어가지고 유럽이 이렇게 할 때 파트너가 필요해. 근데 중국이 제일 원래 좋은 파트너였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 하면 안 된다며요. 미국이랑 할 겁니까? 미국이 너무 인건비가 높아서 미국하고 하기도 어려워요. 누구랑 할 거예요? 남는 건 어디밖에 없어요. 한국밖에 없어요. 미국 전문가들도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한국 없이는 이건 안 된다. 유럽도 우리 친구고 일본도 우리 친구지만 우리가 필요한 기술은 한국 다 갖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경 없는 클래스 영국에서 온 MC를 맡은 피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미국에서 온 BJ 조셉입니다. 한국 10년 살았고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부르기라고 합니다. 저도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권석준입니다. 반도체와 화학공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희도 아주 잘 부탁드립니다. 1부에서 진짜 집중적으로 반도체 했다면 2번은 AI 시대에서 한국 회사들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거에 약간 포커스 두려고 하는데 요즘 코스피가 엄청 핫했잖아요. 네. 코스피가 8천 넘었다고 이제 만까지 넘어갔다 떠지지 않았어요? 약간 다시 그렇죠. 지금 약간 좀 다시 내려왔어. 지금은 또 몰라요. 그러니까요. 근데 요즘은 진짜 매일매일 다른 숫자 기록이 나온 것처럼 진짜 빵빵해지잖아요. 그러면 이거 무슨 의미예요? 일단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분석할 수 있지만 시가총액이 높다. 그리고 그 기업은 실제로 수익 크게 내고 있다. 그리고 이거 제일 중요한 게 투자는 사실 미래에 대한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미래도 좋다. 한국이 이거 네. 앞으로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낙관적인 생각? 그렇죠.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 왜냐면 지금 사서 나중에 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좋을 거다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돈을 두는 거예요. 네. 솔직히 요즘은 코스피하고 반도체 얘기 손잡고 맨날 나와요. 뉴스에서요. 그래도 뭐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모델 분석은 아니지만 제가 친한 분들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보니까 대략적으로 반도체가 지금처럼 슈퍼사이클이 아니었으면 코스피는 뭐 지금 7천, 8천 얘기가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4천 정도가 지금 노멀 상태였을 것이다. 또 오르긴 네. 올랐을 텐데 이렇게 좀 라피들리 오르지는 못했을 거고 와우. 근데 반도체가 워낙 지금 두 회사가 견인력이 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현재의 수익도 들어오고 있고 미래의 기대 가치까지 같이 여기다 곱하기가 돼갖고 코스피 전체를 그야말로 이제 끌어올린 거고 근데 반도체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도체 산업의 수익률만 강해진다고 해서 반도체가 혼자서 잘 나가는 게 아니고 이 반도체가 들어가는 다른 영역들한테까지 같이 효과를 줍니다. 예를 들어줘 자동차 같은 거 자율주행차를 만들 때 전기차를 만들 때 여기에 반도체가 더 많이 들어가면 더 성능이 좋아지고 그럼 그거를 통해서 가격을 또 올려받을 수 있고 이런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또 AI도 마찬가지고 결국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반도체의 착시 효과라고도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경제 성장 엔진이 되고 있다. 다만 이게 아까 우리가 일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반도체 혼자서 잘해서 된 건 아니고 이런 외부의 이런 거대한 흐름이 여기에 좀 같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도 뭐 계속 올라간다고 지금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는 것은 좀 위험하다. 그래서 추세를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도 있고 반도체의 이런 펀더멘탈들 아까 특히 우리 조셉이 얘기하신 어느 정도의 미래의 가치까지 여기에 선반영이 됐다 그러면 이 미래의 가치가 정말로 그때도 정말 좋은 가치일 것인지에 대해서 매칭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지적하셨는데 그거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SK 하이닉스랑 삼성 직원이면 너무 좋았을 거다. 나는 어떻게 하지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이거 사실 한국한테 많이 좋은 게 그만큼 한국에서 뭐 코스피도 오르고 이제 사람들이 돈 조금 많아지면서 당연히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본 거 맞지만 그 경제에서 많이 내려올 겁니다. 다른 분야 뭐 자동차도 얘기하셨고 그리고 다른 것들은 사실 많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우리 모두가 조금씩이라도 이제 잘 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국경 없는 클래스에도 내려오는 건가요? SK 하이닉스 광고 부탁드립니다. 네, 언젠가 오겠죠. 근데 늘 반도체 업계들이 이렇게 큰 비율을 차지했어요. 코스피에서 네, 네.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한국은 되게 수출 주도의 경제 성장을 해온 국가잖아요. 지난 한 10년간 평균 한국 수출액의 한 20% 정도, 5분의 1 정도는 반도체였어요. 진짜요? 네, 근데 아주 올해는 3분의 1까지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뭐 심지어는 뭐 절반까지 육박한다고 보시는 분들인데 이건 약간 과장이라 보지만 예전부터도 반도체는 중요한 산업이었다가 AI가 여기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두 개가 서로 상승 효과를 만든 거예요. AI 자체도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고 있지만
있지만 AI가 필요로 하는 거대한 연산 장비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이 반도체도 여기에 같이 들어오면서 또 더블 엔진이 생긴 거죠. 근데 AI랑 같이 이렇게 반도체 산업도 커지는 거 다른 필요한 것들도 있겠죠, AI에 맞습니다. 있어서. 근데 맞습니다. 왜 압도적으로 약간 반도체만 포커스되고 많이 언급되는 거예요? 자동차가 만약에 지금 기름이 없어요.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기름을 채우는 거죠. 엔진을 손보는 거 네.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죠. 엔진 오일 가는 거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죠.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건 빨리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는 거예요. 네. 근데 피터가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신 게 반도체만 필요한 건 또 아니에요. 하나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GPU와 HBM과 DRAM을 막 갖춰가지고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데이터 센터에 전력이 공급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데이터 센터는 그냥 그림의 떡이 되는 거예요. 그냥 먼지만 쌓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 그럼 전력 산업도 중요해지겠구나. 발전, 송전, 배전, 변압기, 파워 일렉트로닉스, 컨덴서, 그리드, 전선 만드는 업체들 이런 데가 다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업체들도 요새 관심을 많이 받죠. 한국에서는 LS 선전이나 뭐 이런 업체들도 관심 많이 받는데 결국 이게 계속 데이터 센터가 수요가 많아지면 반도체는 반도체대로 수요가 폭증할 것이고 여기에 필요한 다른 인프라스트럭처들에 대한 산업도 같이 커질 것이다 예상할 수 있죠. 그러면 특별히 글로벌 뉴스에 보면 요즘 코스피도 많이 언급되면서 SK 하이닉스, 삼성 반도체도 많이 언급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른 나라도 반도체 꽤 많이 만드는데 사실 굉장히 또 중요한 질문인데 작년만 하더라도 주요 이 뉴스의 관심사는 다 엔비디아였죠. 그렇죠. 뭐 엔비디아가 무슨 GPU를 이번에 어떻게 만들었다더라, 엔비디아 젠순왕이 어디에 나가서 무슨 얘기를 했다더라 이런 게 항상 뉴스를 해석하다가 올해는 좀 젠순왕이 섭섭할 정도로 좀 덜 언급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이런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많이 언급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메모리가 쇼티지라서요. 메모리의 공급은 이 정도인데 수요가 여기까지 가니까 항상 지금 이제 이 메모리를 누가 더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고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왜 AI 데이터 센터에서 GPU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와서는 GPU에 대한 관심은 멀어지고 그 자리를 왜 메모리가 채우고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GPU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GPU는 여전히 중요한데 메모리가 더 중요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는 누가 더 큰, 더 스트롱한, 누가 더 많은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이런 AI 모델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난 이제 GPT 3.5가 아니고 4.0, 4.5, 5.0 막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는 게 숫자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만큼 커지는 거거든요, 모델이. 근데 모델은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내가 정말로 체감이 되는 거는 내가 챗 GPT한테 뭔가 이제 입력을 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간단한 질문이 있겠죠. 나 오늘 점심 뭐 먹지? 이런 거. 아니면 내가 오늘 어디 주차장 쪽으로 갈 건데 거기 가장 싼 주차장 찾아줘. 이런 거 하다가 이제 좀 복잡한 컨텍스트가 있는 인포메이션을 입력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조셉이 내가 이번에 무슨 기업을 발견했는데 이 기업하고 이 기업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고 이걸 내가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줄 테니까 분석해줘. 훨씬 복잡해졌죠. 복잡해지면 그만큼 메모리가 많이 필요해요.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해요. 내가 어제 이런 질문을 했었지. 오늘은 이런 질문을 할 건데 어제 했던 맥락을 이어가서 해보자. 맥락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컨텍스트가 점점 컨텍스트 중요해요. 윈도우. 근데 이 컨텍스트가 점점 늘어나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기억이 쌓이고 추억이 쌓이죠. 그러면 그만큼 더 많은 기억이 쌓이죠. 그러니까 뇌에선 더 많은 정보를 저장해야 되죠. 똑같습니다. 나는 여기다가 더 많은 정보를 입력하고 싶고 더 많은 컨텍스트를 가지고 싶다. 그러면 그거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메모리가 많이 필요해요. 진짜 단순한 사람 메모리처럼. 그런데 되게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컴퓨팅 아키텍처라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용어인데 지금 80년 동안 전 세계 컴퓨팅 아키텍처를 이루고 있는 기본 방식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것은 우리가 폰 노이만 아키텍처라고 부르는 거예요. 폰 노이만은 근대 컴퓨팅 과학의 아버지다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인데요. 폰 노이만이 뭘 제안했냐면 어차피 우리는 이제 전기를 쓰게 될 텐데 전기는 스위칭 온오프로 해갖고 스위치가 켜지면 1, 스위치가 꺼지면 0. 그래서 0하고 1 사이의 바이너리 시그널 이걸 우리가 디지털 시그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디지털 시그널을 우리가 얼마나 빨리 스위치 온오프로 하느냐에 따라서 0하고 1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가 있을 거고 그런데 이 0하고 1로 번역이 되는 기본적인 데이터는 어딘가 있었겠죠.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쪽은 저장 장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장하는 파트와 연산하는 파트를 구분해서 이걸 설계하자라고 해서 구성이 된 개념을 우리가 폰 노이만 아키텍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스위칭 역할을 했던 것은 옛날에는 진짜 그냥 이런 전기 스위치 같은 스위치였어요. 그러다가 하나였어요. 그렇죠. 그때 40년대. 근데 이제 2차 대전이 종전되고 나서 무슨 개념이 나왔냐면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트랜지스터가 나왔어요.
트랜지스터의 특징은 처음에는 되게 조잡하지만 되게 작게 만들 수 있죠. 엄청나게 작게 만든 것들을 우리가 IC 칩이라고 합니다. Integrated Chip. 그러다가 더 많이 된다 그러면 이제 Very Large IC라고 해서 VLSR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데 이게 집적이 되면 될수록 스위치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네. 스위치가 많아지면은 우리가 더 복잡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고 더 빨리 처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연산 쪽은 굉장히 점점 빨라져요. 이거를 지배하는 법칙 우리가 무어의 법칙이라고 하죠. 무어스 로 들어보셨어요? 뭐였어? 예, 그래서 고든 무어라고 인텔의 파운더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뭐 관찰하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거의 법칙처럼 돼버린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데 연산 장치는 엄청나게 빨라져요. 메모리는 빨라지긴 하는데 그렇게 많이 못 쫓아가요. 그러니까 CPU, GPU는 엄청나게 빨라지는데 메모리는 약간 거북이에요. CPU, GPU는 거의 래빗인데 얘네들은 터럴이에요. 간격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벌어지죠. 이게 AI 전에도 문제라 그랬거든요. 그래도 사람들이 체감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AI가 나오고 특히나 아까 얘기했던 컨텍스트들, 이런 롱 메모리들. 그래서 내가 뭔가 입력하고 했는데 자꾸 사용자의 윈도우가 다 찼습니다. 토큰이 다 찼습니다. 갑갑하죠. 아니 한 번에 좀 하지. 이거 또 귀찮게 쓰리.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은 클로드나 챗 GPT가 이용하고 있었던 AI 맞춤형 메모리로 쓰이고 있던 HBM 용량이 꽉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는 갑갑한 사람들이 우물을 파죠. 메모리의 기술이 뭔가 바뀌어야 되는 시절이 왔고 그런데 메모리가 병목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메모리가 가장 중요한 디바이스가 됐다는 거고 그리고 이 메모리를 이 정도 수준에서 그나마 만들 수 있는 회사가 한국에 있는 이 양대 회사 정도밖에 없으니 물론 마이크론까지 포함이 되지만 그래서 지금 같은 이런 인퍼런스 AI 시대가 됐을 때는 특히 컨텍스트 메모리를 담을 수 있는 KV 캐시를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의 HBM 같은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메모리가 더 각광을 받게 된 것이고 이 메모리를 잘 제조할 수 있는 회사가 많지가 않아서 더 어떻게 보면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거죠. 질문 하나 있는데 시장을 분석하면서 계속 나오던 게 Integrated Memory라는 거예요. jetson 같은 기계에서 갖고 있는 램이랑 VRAM 이제 합쳐지는 건데 맞습니다. 그것이 삼성이랑 하이닉스 주로 만드는 건지 그리고 그것의 미래도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은 이 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DRAM이나 아니면 NAND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메모리 업체들의 제일 잘하는 플레이그라운드예요. 그래서 올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또 말씀하셨는데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올해 3월에 미국 캘리포니아의 샌호제이에서 GTC가 있었어요. 거기서 젠슨 왕이 얘기한 게 뭐냐면 기존의 GPU와 HBM만으로 이제는 모자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한계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뭘 끼얹기 시작하냐면 GPU는 워낙 GPU대로 하드웨어 라지 랭귀지 모델을 처리할 수 있는 LPU, 랭귀지 프로세싱 유닛. 그런데 이 랭귀지 프로세싱 유닛은 어쨌든 거대한 데이터가 한꺼번에 들어와야 되니까 이걸 DRAM으로 하기는 너무 또 느려요. 그래서 SRAM이 들어와요. 이 SRAM은 DRAM보다 훨씬 난도가 높아요.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굉장히 좀 수율이 떨어져요. 그런데 이게 필요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DRAM, HBM, SRAM, 심지어는 VRAM, 그 다음에 C1, C2 캐시, 저쪽에 맨 끝단에는 큰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ESSD 같이 메모리 수직 계열화가 쫙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모리 수직 계열화의 거의 모든 요소는 다 한국 업체들이 제일 잘합니다.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뭐냐면 아까 VRAM 말씀하셨는데 하나 더 추가를 한다 그러면은 젠슨왕이 요새 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Inter Context Memory Storage라는 개념, 줄여서 ICMS라고 부르는. 요거는 수직 계열화에서 한 틈을 차지하는데 이거는 DRAM이나 SRAM으로 안 만들고 NAND로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낸드의 귀환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낸드는 약간 DRAM이나 HBM에 비하면 그동안 메모리 업계에서는 약간 좀 덜 관심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범용 메모리들이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주 이유 중에 하나도 메모리가 이제는 예전처럼 사람들이 얘기하는 큰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핵심이었던 HBM만 중요한 시절이 아니고 VRAM을 포함해서 결국 이 인퍼런스 AI의 속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메모리 솔루션 자체가 통째로 필요해서 통째로 이 수직 계열화된 메모리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업체가 더 각광을 받게 되는 거고 그게 결국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핵심 백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럼 반도체하고 메모리 외에는 한국 쪽에 또 기술력 강한 분야도 있나요? 좀 주목할 만한. 요즘 이제 특히 작년에 이제 그 프레지던트 리제명이 이 리제명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서버린 AI. 그래서 뭐 한국말로는 주권형 AI라고 그러죠. 이 주권형 AI를 할 때 메모리 당연히 중요하고 AI 데이터셋도 중요하지만 결국 연산 장치는 여전히 우리가 GPU를 너무 외국산, 특히 미국의 엔비디아나 AMD 같은 이런 회사에 너무 의존을 많이 했잖아요. 의존을 지금 뭐 안 할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이거를 국산으로 대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한국형 AI 칩을 좀 많이 만들자.
그래서 이 업체들이 요새 이제 많이 투자를 받고 글로벌 뭐 3강에 든다. 아니면 이런 스탠포드 같은 데서 만들고 있는 뭐 랭킹을 따졌을 때 글로벌 20에 들어가는 모델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나오고 있죠. 오. 그래서 모델 만드는 회사들도 이제 꽤 글로벌 수준으로 올라오는 회사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칩을 만드는 회사들도 올라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모델 만드는 회사는 LG에서 만드는 LG X1 같은 오. 모델들, 아니면 이제 업스테이지에서 만드는 뭐 이런 업스테이지 솔라 같은 모델들. 네. 이런 모델들은 지금 글로벌 탑 20에 들어와요. 오. 원래는 대부분이 미국 아니면 중국 모델이거든요. 네. 근데 그 자리를 차지하는 미국하고 중국 외의 탑 20는 한국밖에 없어요. 오. 모델 와, 만드는 역시. 회사들. 사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거 새로 미국에서 주목 많이 받고 있는 스타트업인데 Furious AI라는 예, 예. 회사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칩 만드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건 모델 만드는 회사. 네. 그 다음에 이 칩을 설계하는 회사로 퓨리오사 지금 말씀하신. 그래서 이 회사는 GPU를 원래 설계하려다가 이제 NPU로 방향을 바꿨고 퓨리오사 뭐에서 따온 건지 아시죠? 10년 전에 개봉했었던 매드맥스에서 나왔던 맞아요. 그 임페라토르 퓨리오사.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 세상에 대한 반항심. 아. 네. 근데 그 반항이라는 뉘앙스를 가진 또 다른 회사가 있어요. 거기가 리벨리언이라는 회사입니다. 리벨리언이라는 회사도 지금 한국을 대표하는 잘 나가고 있는 스타트업이고 이 두 회사가 지금 당장 엔비디아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은 솔직히 아니라 봅니다. 네. 다만 엔비디아가 좀 약간 등한시하고 있는 틈새 시장부터 공략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저는 뉴럴 프로세싱 유닛, NPU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뉴럴 프로세싱 유닛들, 특히 아까 우리가 일부에서 얘기했던 온디바이스 AI, 온디바이스 AI 중에서도 특히 피지컬 AI나 로보틱스나 모빌리티나 이런 제조 AX나 뭐 맥스 같은 쪽으로는 아주 비싼 AI 칩이 필요 없어요. 적절한 가성비가 있고 에너지 성능미가 있는 AI 칩이 훨씬 가성비가 좋을 겁니다. 그렇군요. 이런 칩 쪽은 이 두 회사가 지금 아마 이제 조금씩 작년 같은 경우에서 퓨리오사가 메타 인수가 될 뻔도 했었죠. 맞아요. 메타가 인수를 제안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퓨리오사의 대표가 우리는 우리 비즈니스 할 거다 해서 턴다운 했죠. 지금 오. 후회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워낙에 좋은 가격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지금 우리가 메모리만 있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창출이 될 시장들에 대해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나오고 있고 이 스타트업들 중에 분명히 저는 글로벌 수준까지 갈 수 있는 회사들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AI 칩 만들려면 아주 크고 비싼 장비가 필요한가요? 사실은 그걸 자기네들이 직접 만들려면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근데 아까 제가 일부에서 언급드렸던 파운드리와 팹리스 기억나세요? 팹리스였잖아요. 팹이 없어도 돼요. 대신에 디자인을 잘해야 되는데 디자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여전히 미국의 지배력이 있죠. 그러면 한국 기술 산업 볼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기준 있다면 뭐라고 팁 줄 수 있어요? 일단은 대체 불가능한 테크놀로지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HBM 같은 경우는 사실 경쟁자가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의, 그리고 앞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메모리 하이어라키에서도 이 메모리 표준은 아직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죠. 대체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테크놀로지가 있는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세상에 어떤 개념을 만드는 회사인가. 세상에 사실 어떤 개념이 이제는 필요할 때가 됐거든요. 반도체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잘 작동해왔지만 오늘 그 얘기는 제가 깊게 못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10년, 15년 안에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반도체도 기술적인 한계에 부딪혀요. 이건 사실 한계가 기술적인 한계라기보다는 퀀텀 미케니컬한 리밋이에요. 너무 작아져서 이제는 전자들이 지멋대로 행동을 해요. 그러면 아무리 천하의 하이닉스, 삼성이라고 그러더라도 그 양자가 크게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때가 위기가 될 테지만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기업이 나오겠죠. 그런 기업들은 세상에 없던 개념을 만들어내겠죠. 그러면 그 기업들은 당분간 완전히 독점 시장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20년 롱텀으로 봤을 때 한국 산업은 무엇을 따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한국이 이렇게 메모리 잘하는 게 장점이자 또 단점이에요. 너무 메모리 일변도니까 다른 쪽도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도 잘해야 된다. 로직 반도체도 잘해야 된다. 소부장 잘해야 된다. 소프트웨어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한 30년째 계속되고 있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열심히 키우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쪽은 생각보다 정말 진입이 좀 어렵고 근명성실한 것만으로는 좀 커버가 어렵다. 유교 정신, 뭐 3교대, 하드워킹, 뭐 주말 반납 이것만으로는 좀 되게 어렵고 조금 더 크리에이티브 해야 되고 조금 더 오픈 마인드가 돼야 되고 요즘 같은 때는 특히 이제 오픈 소스에 대한 이런 중요성 이런 것들을 좀 키울 수 있는 새로운 세대들이 나올 필요가 있고요. 사실 한국이 반도체 외에도 경쟁력을 유지를 하거나 새로 또 시장을 진입하거나 디파인할 수 있는 산업은 공교롭게도 한국이 지금까지 제일 잘해왔던 산업들인데 하필이면 중국에 의해서 위기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산업들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헤비 인더스트리, 에너지 인텐시브한 인더스트리,
경남 해안권에 있는 굉장히 거대한 산업들 있잖아요. 특히 조선업, 네. 그리고 자동차, 뭐 기계류, 석유화학, 제철, 뭐 건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한국을 그동안 떠받치고 있었던 인더스트리 포트폴리오였죠. 근데 이런 산업들의 거의 대부분이 지금 중국과의 경쟁에서 점점 힘겨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한국 산업이 못해서라기보다는 중국 산업이 워낙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서 그래요. 그리고 중국 내수 시장이 정말 거대하니까. 거기다가 중국은 정책적으로도 많은 서브시디들이 좀 있죠. 보조금을 주고 지원도 해주고 인프라 접근성도 주고 세제 혜택도 주고 법인세 뭐 면제도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점점 힘에 부친 상황인데 한국 입장에서는 이런 산업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한국은 엄밀히 말하면 아직은 전시 국가예요. 휴전 상태라는 얘기예요. 언제든지 한국은 이런 위기 상황일 수도 있고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산업은 버릴 수가 없어요. 네. 대표적으로 이런 페트로케미칼, 스틸 메이킹, 컨스트럭션 이런 것들을 못 버려요. 근데 이 산업을 이대로 끌고 가면 너무 고비용 구조가 되니까 이거를 한두 번 변신시켜야 돼요. 그 변신에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피지컬 AI. 그 다음에 AI에 의한 트랜스포메이션, 저희가 AX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AX가 여기 들어와야 되고 이 AX는 좁게 본다면 비용을 좀 절감하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고 에너지를 좀 절감하는 방식으로 갈 수 있지만 조금 더 멀리 본다면 자동화, 오토메이션 오. 그리고 아예 무인화, 사람이 없어도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거 생각하신 적 있어요? 원래 공장은 다 밝잖아요. 네. 공장이 깜깜한데도 돌아가요. 네. 다크 팩토리라고 필요 그러죠. 없어요. 다크 팩토리라고 그러죠. 사람 없어도. 상상하기도 어려워요. 그렇게 아마 갈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그거를 못하면은 우리 피라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유럽처럼 됩니다. 한국은. 좋아요. 예, 왜냐하면은 유럽이 지금 반성을 하고 있어요. 뭘 반성하고 있냐면 3대 반성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에너지에 대해서 너무 러시아에 대해서 그동안 의존이 컸다. 두 번째, 매니팩처링은 너무 그동안 중국산에 대해서 의존이 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큐리티, 내셔널 시큐리티는 너무 미국에 대해서 의존이 컸다. 요 3대 반성을 하고 있지만 이미 늦었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뭐부터 하고 있냐면 일단 에너지부터 독립해보자. 그래서 막 리뉴어블 에너지 엄청 깔고 있고 두 번째, 매니팩처링을 살리자. 그런데 그냥 살릴 수는 없으니까 중국산에 대한 컨트롤을 하려고요. 관세를 물리든지 뭔가 중국 업체들에 대한 어떤 페널티를 주든지 하겠죠. 그리고 이런 내셔널 시큐리티 쪽은 뭐 어쩔 수 없어요. 군비 증강할 수밖에 없죠. 유럽이 이렇게 할 때 파트너가 필요해요. 근데 중국이 제일 원래 좋은 파트너였잖아요. 근데 중국산 하면 안 된다며요. 미국이랑 할 겁니까? 미국 매니팩처링 어떤 거예요? 좀 약하죠. 미국 매니팩처링은 미국이 못해서기보다는 미국이 너무 인건비가 높아서 미국하고 하기도 어려워요. 누구랑 할 거예요? 남는 건 어디밖에 없어요. 한국밖에 없어요. 유럽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좀 덜해요. 뭔가 엄청나게 강력한 국가는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리고 뭔가 쟤네들은 재밌잖아요. K-컬처, 한류, 네. 소프트 파워. 소프트 파워, BTS, 뭐 블랙핑크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뭔가 재밌고 쟤네들 뭔가 크리에이티브한 것 같아요. 그 뭔가 다이내믹해요. 불닭볶음면도 먹고.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뭔가 친화력이 있으면서 좀 덜 부담스러우면서 무엇보다도 민주주의. 그리고 굉장히 고학력자들이 있죠. 그리고 이런 업투데이트 인더스트리들에 대한 업데이트가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유럽한테 있어서는 제일 아마 매력적인 어떤 산업 부흥의 파트너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엔 이머징 이코노미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사우스 이스트 아시아, 아프리카, 미들 이스트 이런 쪽은 중국의 경제가 예속되는 걸 굉장히 경계해요. 지리적으로 가깝잖아요. 그리고 사실 중국에서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지금 사우스 이스트 아시아 쪽으로 많이들 이 생산 기지들이 이전을 했는데 이 국가들은 사실 인구도 꽤 많아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벌써 1억 명이 넘죠. 이런 나라들은 사실 성장 가능성도 굉장히 크죠. 그런데 중국과 너무 예속되지 않기를 바라는데 그렇다고 미국하고 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등거리 원칙에 가지고 외교를 하고 싶은데 파트너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또 어디예요? 한국이요. 그나마 인종적으로 제일 비슷하고 한국 사람들은 동남아 굉장히 많이 가고 관광으로. 거기 뭐 비즈니스도 많이 하고. 이거 피터랑 부르가 아는 건지 모르겠는데 혹시 경기도 도시 동남아에도 하나 있다는 거 알아요? 다낭시? 다낭이에요. 경기도 다낭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럼 왜냐면은 LG랑 샘성 공장 다 있어가지고 향이 너무 많고 거기 다 있으니까 되게 웃기는 얘기 하나 드리면 한국에선 잘 못 만나는 분들이 베트남에 가면 만난대요. 거기서 다들 한국에 있을 때는 서로 막 KTX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힘드는데 오히려 휴양지에 가서 이렇게 만난다고. 맞아요. 그래서 이머징 이코노미에서도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굉장히 많이 있고 한국이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글로벌 앰머스피어가 코리아 프렌들리하게 형성됐을 때 잘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한국에서도 이런 산업을 한계 상황에 봉착했던 기존의 중요한 산업 그렇지만 AI에 대해서 약간 밀려있던 이런 산업을 오히려 AI를 통해서 레노베이션 할 수 있다. 리주버네이트 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한 하나의 레퍼런스를 만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유럽한테 우리가 수출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동남아한테 수출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거에 미국한테도 중국한테도 영향을 받지 않는 중립적인 이런 인더스트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한국 입장에서는 한국만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갑시다. 우리 같이 여기서 서바이브 합시다. 라는 걸 하나의 새로운 뉴 노멀로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국가 경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생각을 좀 할 때가 되었다. 한국은 이게 사실 옵션이 아니고 필수가 되는 게 쪼그라드는 나라예요. 좀 있으면 인구가 줄어들어요. 이 거대한 산업을 자체적으로 유지를 못해요. 외국인을 더 많이 받아들여야 고 아마 지금 이런 프로그램이 더 많이 생겨야 될 거예요. 한국에 사시는 이런 외국 분들이 그냥 한국을 내 나라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여기서 돈을 버시고 네. 여기서 정말 맛있는 거 드시고 여기서 뭔가 정착하시고 가족도 이루시고 친구도 많이 만나시고 한국 산업에서 기여도 하시고 여기서 뭐 경제적으로도 많은 부를 일구시고 네. 이런 케이스가 더 많이 나와야 돼요. 네. 근데 이러려 그러면은 우리나라로 자꾸 오세요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또 자꾸 남들한테 뭔가를 줘야 됩니다. 이런 인터랙션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지적하셨는데 사실 미국 전문가들도 얘기하는 건데 미국도 이제 중국 견제하는 생각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네, 중국을 그러니까요. 견제하지 못하면 앞으로 안 될 거다라고 맞아요. 생각하는데 우리는 한국 없이는 이건 안 된다. 뭐 유럽도 우리 친구고 일본도 우리 친구지만 한국 없이는 이건 안 된다. 일단 지리적인 위치가 있죠. 네. 우리가 이제 여기 군사지 있고 근데 그거 더해서 사실 우리가 필요한 기술은 한국 다 갖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미국이 한국한테 좋은 게 시장 갖고 있고 맞아요. 거기에다 자본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이랑 가야만이 우리 중국 견제할 수 있다는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 세 분은 어떠세요?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확실히 좀 더 좀 오픈 마인드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네네, 제가 너무 젊었을 달라요. 때만 하더라도 네. 약간 외국인들에서 약간의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죠. 배척 분위기도 있고 약간 겁내고 저 사람이 나한테 혹시 영어로 말 걸까봐 어때요? 겁내하고 눈도 안 마주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저 사람이 날 싫어하나 이런 어떤 상처도 받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 영어도 잘하고 네. 네. 뭐 외국인들 만나도 전혀 뭐 이상 없고 그렇죠. 제가 송도에 살잖아요. 네. 송도는 또 국제 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 아들들이 다니는 학교는 외국인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정말요? 네, 거기 이제 뭐 오. 이런 외국 회사들의 어떤 주재원들이 와서 거기서 아예 정착하신 분들. 그래서 그냥 요즘 젊은 친구들은 당연한 것 같아요. 한국이 국제화 되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10년 정도 겪어보시면서 한국이 이런 어떤 오픈니스가 좀 있는지 네. 정말 이런 쪽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지도 좀 궁금했습니다. 네, 진짜 마인드가 많이 달라졌던 거 거부감 이제 아예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우리 아들 친구 한국인인데 미래 꿈 뭐냐고 외국인 되는 거 하고 다른 친구는 진짜요? 나는 영어 원어민 되는 거 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글로벌 마인드 가지고 있고 하고 이미 외국인 소식이 진짜 한국에 많이 있고 뭐 송도 같은데 외에도 지방에 가면 진짜 다른 국가 외국인들 이미 정착 많이 돼 있고 지금 한국에서 인구 중에 아마 외국인이 5% 정도 될 건데 네. 저는 이게 한 15, 20%까지도 가야 된다고 봐요. 사실 미국이 그동안 세계 최강국이 됐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미국 땅도 크고 자원도 많고 에너지도 많고 군사력도 많지만 제일 좋았던 것은 뭐냐면 이 글로벌 와이드 브라이트 마인드들을 미국으로 자발적으로 오게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요즘은 조금 반대 요즘에는 이제 오히려 쫓아내죠. 요즘 쫓아내죠. 요즘 생각하지 저희가 맙시다. 받아 대신 한국어로 오세요. 그러면. 특히 요즘처럼 이제 한국의 어떤 이미지가 좋을 때 이때 잘 써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처럼 계속 사람들이 불닭볶음면 좋아할 거라고 가정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것도 한때가 될 수 있어요. 네. 20년 전에 와페니즘이 유행했던 거 아세요? 일본에 대한 어떤 문화에 대한 동경이 있었어요. 아, 서구권에서 J-pop도 되게 J-pop, 컸고. 네. 스시, 와페니즘, 사무라이 문화 이런 거. 네. 그래서 일본인 영화 배우들이 엄청 진출하고 있었죠. 그게 어떻게 보면 문화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관광객이 엄청 많이 오고 그랬죠. 근데 일본이 그때 잘못한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오는 외국인들을 정착시킬 생각 못했던 거예요. 굉장히 배타적이었던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걸 반복하면 안 됩니다. 한국 좋아서 오는 외국인들, 한국 배우고 싶어서 오는 외국인들 한국에 정착시켜야 돼요. 환영해야 돼요. 한국을 한번 맛보면 못 나가게 해야 하는 거죠. 네. 근데 반대로 좀 걱정되는 거 이렇게 들으면 미래가 너무 밝을 것 같은데 그러면 중국하고 미국 또 조금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잘 되면 너무 여러 가지 나라랑 협업하면 특히 지금 미국 분위기는 그러면 바로 스톱 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미국하고는 저는 계속 어느 정도의 이런 안보의 파트너십은 아주 클로즈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맞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좀 중국을 약간 좀 밀어내기 네. 시작했는데 중국은 어쨌든 이웃 나라예요. 네. 그래서 척을 질 필요는 없는데 그렇지만 한국의 의지하고 상관없는 거대한 트렌드 중에 하나는 미국하고 중국의 이런 탑2 국가들의 이 패권 다툼은 결국 정해진 수순으로 가는데 중국을 다루기가 미국은 점점 힘에 벅찰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생션만 해서는 안 되고 적절히 디스터런스를 유지하면서도 상호 간의 컨플릭을 최대한 피할 수 있는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를 한국은 굉장히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이 기조를 파악해야 되고 예전에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런 어떤 논리가 있었지만 이거는 이제는 옛날 이야기고 안보는 미국 같이 굉장히 같이 가되 경제를 너무 중국에 많이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제는 자체적으로 셀프 서스테이너빌리티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이런 이머징 마켓들 그리고 여기 들어오고 싶어하는 미드 사이즈 컨트리들. 네. 올해 1월에 다보스 포럼에서 캐나다의 마크 케니 총리가 얘기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중견국들의 일종의 느슨하지만 어느 정도는 서로 간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페더레이션.
그래서 이런 뉴트럴리티와 페더레이션 그리고 하나의 표준을 공유할 수 있고 AI, 반도체 이런 거 다 너무 미중이 다 해먹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나라들이 아직은 국력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걸 어쨌든 합쳐야 된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기존의 캐나다나 유러피안 컨트리들이 당연히 여기에 리더십을 가질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중국 쪽으로도 브릿지를 놓을 수 있고 미국 쪽으로도 브릿지를 놓을 수 있는 나라가 있다면 그건 한국이 될 수 있고 한국이 그런 쪽에 좀 뭔가 그레이트 마인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한국은 한 번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레이트 마인드를 가져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살아남는 마인드, 서바이벌 마인드는 있었어요. 한국은 항상 나라가 망할 때 저력이 나오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꼭 나라가 망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고 이제는 좀 이제 서바이벌 모드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레이트 마인드가 필요할 때가 된 것 같고 근데 이 그레이트 마인드를 하기 위해서는 그레이트 리스폰시빌리티가 있어요. 오. 그래서 한반도라는 좁은 시장만 볼 필요가 없고 글로벌이라는 시장. 심지어는 저는 학생들한테 농담 삼아 솔라 시스템을 봐라 이제부터는. 우리는 모르지만 너네 세대나 너네 다음 세대는 네. 우주로 나갈 것이다. 한국만 보기엔 너무 좁지 않니? 오. 글로벌을 봐라. 멋있습니다. 솔라 시스템을 봐라. 마스를 봐라. 저 문을 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멋있는 말. 넓게 봐라. 오늘은 진짜 그 반도체 이야기 또 하니까 어려울 줄 아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너무 전반적인 큰 빅픽처를 봤으니까 이해가 너무 쏙쏙 들어왔고 네. 다들 어떠셨어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일부도 너무 재밌었는데 특히 교수님 이번에 기술뿐 아니라 또 정치, 해외 국제 관계까지 하시면서 이거 다 엮여 있는데 이거 제대로 이해하려면 모두 파악해야 된다 이제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됐습니다. 오늘 진짜 완전 다시 학생이 된 느낌이 아, 들었어요. 한국에 대해서 진짜 많이 배워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오늘 반도체 얘기만 할 줄 알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얘기를 잘 풀어낼 수 있을까 했는데 일단은 뭐 이 세 분 선생님들께서 각자 아주 좋은 또 인사이트를 주셔서 저도 즐겁게 얘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좋았습니다. 근데 아직 다행이네요. 진짜 훨씬 더 많은 말씀 있을 것 같은데 다음에 또 모시고 재밌는 얘기 해주세요. 네, 물론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